권리 분석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등기부 권리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점유자 권리 분석,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가 가치 분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가치 분석이 토지 같은 건 특히 중요하죠. 저게 과연 저 땅이 지금 가치가 있을까?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분석하는 게. 일반 우리가 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거래 사례들이 많이 있고 수시로 내가 접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토지는 이게 잘 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바로 내 주위에 있는 토지는 좋을 텐데 저 멀리 떨어지는 토지고 그러다 보니 가치 분석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거기서 이 가치 분석 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면 좀 더 낫다는 얘기죠. 그대로 해서 먼저 등기부 권리 분석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저당, 지상권, 근저당, 가압류, 또 가압류 이렇게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소기준권리가 어떤 거죠? 안중제일심협이 제일 빠르잖아요. 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말소기준권리 자체는 무조건 내가 소멸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지상권 말소 될까 안 될까? 지상권 안 돼. 네? 안 돼. 지상권은 그러니까 제가 간을 잘못한다 지금까지. 밑에는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밑에는 안 해. 자, 그대로 들어보세요. 내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 전달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법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과 강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사집행법 91조 이하는 어떻게 돼 있다? 사망이구나 이거는.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요? 응?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 압류,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매각으로 어떻게 돼? 인수에 소멸돼요. 소멸된다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나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 압류,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저당권, 지상권이잖아요. 여기 지상권이 저당권 아래에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 소멸. 그러니까 내가 낙찰 받고 나서 이거 말소해달라는 법원에서 법 근거가 있네? 말소 그대로 시켜주면 되니까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경매가 항상 경매는 무섭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일반 매매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 경매니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막가는 권리입니다. 반대로 이해가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를 좀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다 맞으니까 위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여드리면 보세요. 경매니까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지상권이 있어요. 맞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근저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해 돼야 안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 이 사람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 받았는데 내가 이번에 소유권 남한테 팔려고 그래. 은행 가서 동의 받아야 돼? 처분권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채무자가 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소유자가 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얘기 안 하면 은행에서 야 대출 빨리 갚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약간 합의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건 말소, 기준권이니까. 이건 말소잖아요. 말소. 이건 말소가 되는 게 아니죠. 소유자니까. 그다음 말소. 자, 이건 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권리분석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을 입찰해서 이건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자가 됐다는 거죠. 그럼 지상권이 인수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경매에서? 그 땅을 지상권자가 사용한다는 의미잖아요. 인수라는 의미 그거예요. 내가 못 써. 그럼 입찰 들어가면 돼안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렇게 위에 지상권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실제
인수하는 권리일지라도 낙찰자가 그 땅을 지상권자 때문에 사용 못한다.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상권자가 누구예요? 반은 농협이잖아. 여기 보면 전환권이 반은 농협이죠. 그래서 이런 지상권은 뭐냐면은 이 땅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상권은 다 용익, 물권이라고 해요. 용익 물권. 사용 수익하기 위한 권리거든요. 근데 이런 지상권은요, 은행이잖아요. 농협. 이런 지상권 설정한 걸 이런 지상권을 담보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는 없어요. 뭐냐면은, 보세요. 이거예요. 원래는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주에, 이상하네. 세금을 다음 주인가요? 내가 법적 사건 얘기했어요? 저번 달에? 저번 달에 했죠. 원래는 그때 세금한 게 맞았었는데 제가 그때 강의를 갖다 법정사고 했거든요. 이게 법정사고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땅이 지금. 만 이게 A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토지.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이 없는 겁니다. 이런 땅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대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나대지가 비쌀까요? 아니면 이렇게 건물이 있는 땅이에요. 이게 A 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건물이 없는 땅을 우리가 나대지라고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건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적입니다. 그럼 땅만 보자. 땅만 봤을 때 어떤 땅이 비쌀까요? 가치가 어떤 땅이 좋아요? 건물이 있는 땅이 좋아요? 아니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가 좋아요? 나대지가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땅의 활용도가 이 건물로 인해서 제약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건물 강가라 그래요. 오히려 건물로 인해서 땅의 가치가 강가가 평가 절하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A가 이게 없으면 여기다가 벽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공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창고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 다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만일 뭐 이게 집인데 창고를 지려고 그러면 건물 철가되잖아요. 부담 더 되는 거예요. 이게. 다만 이제 개발 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개발 제한구역. 하여튼 이런. 근데 보세요. 그럼 이 나대지에서 B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저당권 설정해서 이걸 1억 가치가 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죠. 나대지니까 1억을 평가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A가 여기다가 건물을 갖다가 짓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근저당권자 B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요? 안 받아도 돼요. 건축 허가 낼 때 저당권자 동의서 가져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지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이게 건물지가 되잖아요. 건물지가 되죠? 그럼 애초에 은행에서 대출할 당시에는 나대지니까 가치가 1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건물 지음으로 인해서 이 건물의 가치는 오히려 땅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다고요. 이게 1.2가 된다 그러면 이건 0.8이 되거든요. 이렇게. 물론 기계 합해버리면 되겠지만 바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은행에서 1억짜리 담보 가치를 갖다 같이 봤는데 갑자기 건물 짓는 것만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짓는 걸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1순위로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면서 2순위로 일단 뭐 해야 하나요? 이게 지상권 설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설정. 자 보세요. A가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럽니다. 아까하고는 달라야지. 그럼 건축 허가 받을 때 건축가에서 이거 지상권 설정돼 있네. 이 사람이 뭘 가져와야 돼? 동의서 가져와야 돼. 왜냐하면 이 지상권자 이 땅을 쓸 수 있게끔 이미 해놨잖아요. 근데 A가 소유자가 건물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지상권자가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가져와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지으려고 그러면 A가 미리 알잖아요. 아까부터 다다 상황이. 그랬을 때 그러면 A가 B가 동의서 써주면서 대신에 요거 신축함과 동시에 여기다가 근사한 설정해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의서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B가. 이해가 되시죠? 요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거는 결국 원래 밀법상으로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지금 대출 나가면서 지상권 설정한 거는 지금 목적이 은행에서 거기다 뭐 자기들 사업 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결국 이거는 이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건물 짓는 지 담보가 하락이 되니까 가치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지상권을 예외적으로 뭐라고요? 담보 지상권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거 그대로 이제 이 기본 배우셨으니까 한번 이걸 그대로 볼게요. 그럼 이것도 결국 뭐예요? 같은 은행이죠. 그러면 이게 성격이 뭐다? 담보 지상권이에요. 날짜가 너무 3년이나 차이나서 언제 지상권? 그죠? 근데 요걸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상권 설정한다 그러면 대부분 농협 설정은 밑에다 지상권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같은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날짜 같아. 2015년 7월 3일. 단 접수 번호가 저당권자보다 빠른 거예요. 지상 같은 반월인데 같은 날짜에 접수가 됐는데 근저당보다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한 사무처분. 달리나 이렇게 하는. 대부분 이제 은행한테 등기한다고 우리 법무사들이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사무원들이 사무원들이 제출하러 갑니다. 그러면 위에다 근저당 설정 등기 하고요. 밑에다가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를 딱 이렇게 따라서 두 개 동시에 제출하는 거예요. 예. 그럼 위에 거 접수번호 먼저 받고요. 밑에 거 지상권 접수번호 이렇게 부여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근데 제출 사무원이 제출할 때 어떻게 보였어? 거꾸로 그래요. 거꾸로. 지상권 설정서를 위에다 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버린 거죠. 이렇게. 그럼 지상권 위에가 접촉하다가 딱 부여져버린 거죠. 취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 그대로 들어가버려. 그걸 모르는 상태에 그대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 위에 그냥 들어가버려요. 그렇죠?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 지상권의 성격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똑같이 담보 지상권이에요. 근데요, 선생님, 저기 소유권 이전이 바로 그 밑에 있네요. 그러면 그걸 샀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산 거죠. 네, 샀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뭐 이 사람의 은행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담보지상권은 아까 그래서 뭐라고요? 사용 수익하는 데는 이 소유자가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담보지상권은 그냥 건물 이런 거 짓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자, 요건 결국은 담보지상권이니까 사용 수익하는 건 우리가 아무 상관없어 마찬가지더라고. 자, 근데 요 지상권은 지금 2012년이고 2015년이잖아요. 3년이나 차이가 됐어요. 왜 그럴까? 그래도 이 지상권은 담보지상권이에요. 보세요. 일부 보세요. 일부에 지금 지상권 이렇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2012년 6월 10일. 그 다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소가 된 게 있죠. 위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죠. 위에 보시면 설정. 날짜가 2012년 6월 11일이에요. 접수번호가 31724. 밑에는 31725. 12년 6월 10일 같죠. 그러니까 이때 전에 대출 실행할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냥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대출을 갖다 증액한 거잖아요. 지금 위에서 있는 걸 갖다가. 그죠? 그러면 원래는 이것도 말소하고요. 똑같이 설정하고 밑에다 지상권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비용 더 들어가요. 우리 법무사들은 좋습니다. 또 일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용이 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 이런 지상권이 있을 때 이 지상권 굳이 말소 안 하고 그대로 유효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 등기 그대로. 단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근저당 설정하면서 이걸 그대로 이용해버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날짜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에 지금 근저당 설정됐기 때문에 후순위 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선순위로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지상권의 목적은 뭐라고요? 담보다. 담보지상권 낙찰자가 사용 수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그럼 이런 지상권이 결국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 보세요. 나중에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잖아. 낙찰받아서. 이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요건 뭐예요? 소멸돼야 안 돼요. 인수라고 그랬잖아. 이 지상권은. 인수예요. 인수.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요 지상권은 말소가 절대로 안 돼요. 왜?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저당권 아니면 광고보다 이외에 있으면 인수라고. 매각으로 소멸 안 돼요. 무조건 인수예요.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상 이건 말소 못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상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용 수익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찝찝한 거야 이게. 내 등기 위에 올라있으니까. 이거 말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소해야 돼요? 그렇지. 은행에 가서 야 말소 소리 줘. 그러고 말소 안 돼. 아시겠죠? 우리 민사집행법상 말소가 안 돼. 하지만 은행에서 야 너 이거 없어졌잖아. 이거 말소 소리 줘. 그래고 말소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낙찰 받았거든요. 야 지상권이고 너희가 담보지상권인데 야 이거 말소 소리 주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배당을 갖다가 채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이 완전히 배당을 못 받았대. 한 5천만 원 남은 거야. 그래서 5천만 원을 나한테 주면은 지상권 말소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결국 이게 대법원까지 된 겁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사건이에요.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대법관님들이 야 요 근저당권은 실제 우리 민법상 없지만 이게 담보의 성질을 갖고 있는 담보지상권인데 근저당권 자체의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면, 그죠? 말소가 되면 이건 없어졌잖아요. 배당은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말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은행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여러분 낙찰받잖아요. 그럼 요건 지상권 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달라보면 돼요. 안 주면 소송하면 돼. 지상권 말소 청구 소송. 말소 청구 소송. 은행은 소송 같이 들어와 안 들어와? 못 들어와요 절대. 무조건 피해소야 이거는. 은행은. 어디 피해소가 되는 걸 내가 질 줄 아는데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못해. 왜? 소송에서 문제가 뭐가 돼? 소송 비용이 항시 피해소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하니까 이 지상권 성순위가 있을지라도 이거는 나중에 내가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지상권이구나 하고 입찰 들어와요. 근데 공부가 안 되시는 분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이게. 그럼 입찰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입찰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은행에서 손해 볼까 안 볼까? 손해 봐요. 입찰자가 많이 몰려야 이렇게 낙찰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결국 입찰자가 줄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낙찰가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은행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은행에서 그래서 지상권 말소 동의서를 갖다가 경매법정에다 제출해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접수되기에 그런 게 나와요. 안 내는 은행도 있지만은 은행에서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이거 낙찰자한테 하면 낙찰 받아오면 지상권 말소 동의서 미리 제출해 놓는 거예요. 그럼 말소 동의서 가지고 우리가 낙찰 받으면서 말소를 해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상권 여러분들이 성순일지라도 다 입찰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사들에서 결국은 하자 있는 게 없어요. 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임차 내역도 없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좀 이걸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받을 때 보시면요. 이게 무인여 사건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잠깐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무인여 통지를 받은 경매 신청 채권자로부터 2억 6,150만 원의 매수 신청의 보증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무인여는 사건이 없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인여 사건일 경우에는 어떤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매수 통지서 받아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매수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잉여주의 반응은 경매 진행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금액이 2억 6,150만 원을 매수 신고했대요. 근데 이게 조금 처음 말해줘도 따라서 입찰자는 위 금액 이상으로 응찰해야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될 수 있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최저 매각가액을 그래서 위 금액으로 변경했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최저 매각가액은 실제 매수 신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아예 그냥 최저 매각가액을 갖다가 위로 올려버렸어요. 이건 경매 절차 진행 과정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런 상황도 있다. 이걸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찰 들어가는 이 금액 이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최저 매각가액 변경시켜버린 겁니다. 지상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거 여기 나온 거 좀 빨리 받을게요. 일이 아까 그 본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지상권 이렇게 다 내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 토지도 인차 내역이 없다 그러죠. 그냥 조사 이렇게. 설령 법원은 새끼는다 가니까 다른 누군가 있다 하더라도 낙찰자인데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최저가가 3,100만 원이고요. 여기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우리 법원에서 위에서 보시면 기본면 우리 법원에서 공부한 자료를 보시면 용취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가로 해갖고 미대출 시 보증금 미방안이에요. 그래서 용취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각 허가 불허가 그러면서 보증금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공공 토지상의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각 한 동이 소재 하나 이동 철거가 용이함으로 평가 매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공공 토지는 목적이고요. 약 3m 포장도로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로에 접해 있는데 연계라는 게 이제 그 안에 보시면 이제 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 약간 접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저로를 만나지 못했다. 전인데 전으로 이용 못하고 그냥 묵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전은 뭐예요? 그럼 지금부터 가치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뭐예요? 한번 봐볼까요? 웬만하면 지금 지금 다음 시도 같은 데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주변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니 약간 외졌죠, 약간? 그래도 뭐 그게 막 어디 뭐 산골짜기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농지 정리된 거예요. 대부분 이런 땅들이 다 뭐예요?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농업진흥구역. 이런 데에서는 어떤 개발이 전혀 못해요. 농업에 관련된 시설은 가능해요. 농작물 수확해 거기서 뭐 그걸 가공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리소 같은 거는 그럴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주거가 있는 그런 쪽에 있는 땅이다. 약간 모양은 어때? 모양은 길쭉하죠. 이게 도로고요. 아마 이게 국어일 겁니다. 그래서 연계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로에 바로 접해 있으면 도로에 접함 이렇게 될 텐데 국어가 이 국어를 이용해서 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랑 땅 모양은 약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한 거고요. 위에 또 이게 분묘가 있고요. 여기 집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쪽에도 마을이 좀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현장 가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일단은 토지 이용계 이걸 알아라는 얘기죠.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 정도 여러분들이 분석 안다 그러면 절대로 기획부동산한테 쉽게 사지 않습니다. 번지고 그 다음 지목 나오죠. 지목. 이 지목도 뭐예요? 이 땅을 규정하는 법 중에 한 개예요. 그죠? 그럼 지목이 전입니다. 전은 뭐 하라고요? 그 땅에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반농사지라는 얘기예요. 농농사지는 돼요. 농농사지도 돼요. 같은 농지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기다가 전인데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못 짓는 건 아니죠. 그 전을 갖다 뭘로 바꾸면 돼? 그렇지. 대로 바꾸면 되죠. 대로. 현재 변경에서. 그죠? 지목 변경에서 대로 바꾸면 돼. 근데 전을 갖다 대로 바꾸려고 그러면 돈 들어야 안 들어? 들죠. 왜냐하면 농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이 싼 뭐 이런다 보니까 이걸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갖다가 건물 짓는 땅으로 만들려면은 그 농지에 따른 전용 부담금을 내야 돼. 농지적인 부담금을 갖다가. 그게 개별 분실에 30% 정도가 나옵니다. 최대 제곱미터당 5만 원까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농지증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대전이나 부산에 있는 논이 나왔어요. 낙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 있어요.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구농지법에서는 이 농사를 지을 자냐 아닐 자는 뭘로 판단하냐면 단순히 거래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통작거리를 가지고요. 그 사람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로부터 거주지로부터 농지가 소재하는 소재지까지 그냥 직선거리로 20km 내에 있는 농지라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농사지을 사람이라고 농지증을 줬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져버렸어요. 아예. 왜? 부산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제주도로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것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매로. 대신 아까 농지증 발급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거기서 정확히 내가 그냥 그전에는 뭐 호미자고 뭐 애들하고 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주말 체험 농장으로 한다 그러면 단순해요. 근데 주말 체험 농장이 아닌 그걸 아닌 상태다 그러면 약간 구체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때문에 나는 낙찰받고 나서 내가 농사 지어야 되는데 자격을 안 하고 임대 조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임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부산에 있는 논을 갖다 내가 자격하라고 그랬더니 저쪽은 자격한다고 해서 했어요.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든 거야. 처음에 뭐 룰루라라 갔는데 이게 시간제라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다니는 거야. 이 농사는 지어야 돼. 그래서 내가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야 임대차가 체결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없죠. 하지만 법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그 규정이 맞는다 그러면 돼요. 아니 내가 나이가 먹어갖고 65세가 넘어가고 도저히 일할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어떻게 작용을 해. 그럴 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뭐 외국으로 몇 년 동안 가 있어야 된다든가 뭐 군대 가야 된다든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예외적인 조항 빼놓고는 그냥 개인 간에 이렇게 임대차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농지증이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 전이 농지증을 갖다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연을 할 경우 네. 지금 397일 제곱미터잖아요. 네. 프로테이지는 할 수 있는 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아니면 그게 10%만 해도 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자격의 의미라는 얘기는 내 노동력이 50%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 해도 되긴 되는데 자격의 의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자격이라는 거는 내 노동력이 그 소비자의 노동력이 50% 이상 갖다 투입을 해서 농사 지라는 얘기예요. 면적을 갖다 이거니까 반만 찍는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면적이 397제곱미터잖아요. 그럼 몇 평? 그래서 곱하기 어떻게? 0.352로 공력 빼고 3만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3, 3, 5, 3, 20제 그러니까 120평 되는 거예요. 약간 평을 좀 적긴 하는데 레벨 50가는 12만 3,500. 그럼 이거 평으로 해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쉽죠. 그러면 평으로 할 때는 곱하기 3.3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12만 3,000원이었으니까 3인 한 40, 한 1만 원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역주구, 이걸 밑에 나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토개혁법에 따른 지역지구 한마디로 다른 건 몰라도요. 용도 지역은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용도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내 땅이 용도 지역이 어딘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땅은 생산관리적. 생산관리적이라는 얘기는 도시 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적이고 도시 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을 얘기하는 거고 도시 외에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모든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관리역 중에 하나예요. 생산관리입니다. 그럼 생산관리에 들어가면 보세요. 밑에 들어가 보시면 이 생산관리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가 다 나와요. 나오죠. 생산관리죠. 다들 생산관리. 이거 다 보면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 근데 이것만 봐갖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한 이게 건폐율 용적률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책에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모르더라도 생산관리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그 땅을 규제하는 법 중에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 땅에다 얼마만큼의 그 건물을 질 수 있는지를 갖다 규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도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용도지역. 어느 용도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재건축할 때 종상향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밑에 토지이용 비대표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써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땅.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모든 토지를 갖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요. 주택용 토지로 한정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이 땅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허가증을 미리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돼. 허가를 받고. 경매의 메리트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고 해요? 뭐가 있다고 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땅일지라도 우리 입찰 들어가는 사람들은 허가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서 입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땅들은 반드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라는 연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그 목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걸 허가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 경매는 그럴 필요 없어요. 경매는 그대로 그냥 입찰 들어가시면 돼요. 더군다나 얘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내국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법인이나 단체 대상으로 해서 주택용 토지로 한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도메인 중이죠. 도로에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도로는 여기에요. 국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개발을 받는다 그러면 국어를 갖다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입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서 이 국어가 옆에 있다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어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이 땅을 갖다 개발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옆에 국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배수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배수가 저 밑에 남의 땅 밑에 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제가 수년 전에 이제 공장 때문에 공장 지기 위해서 화성에 있는 어떤 땅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게 한 2,000평인가 근데 논이에요. 한 1,000평쯤 되겠구나.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돌이 접해 있을 때 약간 들어가면 바로 도로니까 화성에 이제 보시면 이게 곳곳에 이렇게 일반인 조그만 제조시설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딱 맞아요. 딱 들어갔는데 배수를 못 찾겠는 거예요. 배수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사무소가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달라. 배수로가 그 동네에는 그 땅이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 있는데 불구하고 배수로는 한 2개 토지 2필지 건너에서 있는데 배수로가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다 공장 짓려면요. 공장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이 거기서 사용하는 거잖아. 그럼 사용하면 거기서 뭐 오폐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화장실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흘러가는 배수가 있어야 됩니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배수로를 갖다 하려면 결국은 그쪽으로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옆에 2필지 땅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럼 그 밑에 2필지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도착에 따른 동의서도 가져야 된다니까.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인데 그게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떨어졌던 거예요. 물건이. 왜 떨어졌는지 물건이 왜 떨어졌을까? 보기엔 아무 이상 없는 거야.
농사지면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거기다 내가 개발, 창고는 됐다. 창고는 개수가 필요 없어요. 창고는 거기다 뭐 필요 없잖아. 그냥 창고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 사람이 사용할 기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뭐 그런 거다 그러면은 무조건 개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또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 이런 거는 잘 이용하시면 전문 허가 받으면 앞에 주차하는 거 쓸수있는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 가서 연결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항상 그래서 요거 볼 때도 요 도로가 197번지 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니까 무턱대고 내가 이 땅을 쓸 수 있을까? 물론 도로 공시가 된 도로는요 상관없습니다. 도로라고 딱 고시가 되어 있는 건 확인하면 필요한데 도로로 돼 있을지라도 실제 도로 고시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또 도로로 돼 있을지라도요 이게 그 땅에다가 뭐 수도 시설을 갖다가 내 땅 도로에 적혀 있어. 근데 그 도로가 개인 도로야. 도로는 도로인데 도로로 고시됐는데 개인 소유로 돼 있다니까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 땅이 적혀 있어. 근데 여기다 내가 건물 지으려고 해. 다 허가 받아서 이상 없어. 건물 지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상수도를 내입해야 되는데 상수도가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상수도가 좀 이게 가구수가 많다는 거 큰 거에 좀 들어와야 돼. 또 설치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상수도까지 뭐 하냐면은 이 앞에 도로에 가서 이걸 굴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굴착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땅이 17명인가 공동소유로 돼 있고 더군다나 이게 또 상수까지 돼 있는 상태라 몇십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야. 소유자가, 공유자들이. 그걸 어떻게 동의서를 받아? 이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결국 상수가 약간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서 만일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가서 쓰고 굴착한 거죠. 여러분 못 거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자기들 책임이 안 된다고 남의 돈을 갖다 와서 포크를 파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파고 덮으면 포장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행위 남의 땅을 건드니까 동의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땅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2차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내가 농사 짓겠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경에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내부되어 있는 땅입니다. 소주가 있고요. 그 상대가 중개하시는 상대예요. 도로에 적혀 있어요. 이게 한 6년은 넘은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 경매가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좀 이상해요. 약간 원곡도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필지 번지 100번지, 101번지래요. 근데 이게 한 사건으로 들어오면 이게 원래 이건 일괄매가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두 필지를 따로따로 팔아보세요. 그럼 이거는 맹지잖아요. 돌에 앉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법원에서 일괄매 결정 안 하고 개별 매각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 당사자들이 야 일괄 매각해라 이의 제기하면 돼. 그걸 안 한 거죠.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1번, 2번, 묶어보라. 이게 2번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 선배가 이걸 갖다 이제 2차 들어가기 전에 와갖고 제가 상의하면서 그날 아침, 야, 이걸 동시에 다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요건 낙차 받고는 요건 분명히, 안 그런다 계산하네. 다음번에 내가 한 번 더, 그때만 20%였어요. 20% 떨어지면 그 다음에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전대로 이걸 낙찰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건 이제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요건 입찰을 해놨어요. 당연히 단독 입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뭐 2천만 원이니까 이렇다 생각했는데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500을 씁니다. 근데 단독 입찰을 할 줄 알았더니 어느 한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3천 썼습니다. 이 사람이 낙찰을 누가 답답할까 이제.
제가 결혼해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실제 그때 그 당시에는 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게 매일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선배 A라는 사람은 이걸 하필할 거예요. 땅 모양을 좀 좋게 갖고 8일 이쪽이거든요. 이걸 30만 원에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 넘는 도이치 프랭크파이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딱 그 법정에서 나오면서 아니 그거 매일치인데 뭐 하시려고 뭘 들어서 낙찰받았냐고. 그러니까 뭐인 줄 아세요? 상관없대 이제. 자기는 농사짓는 그런 거지 다른 상관 없대. 누가 애다가 이제 이 친구. 저게 있어야 땅 모양도 좀 지금 잘못 그려서 그렇죠. 땅 모양도 좋아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러니까 약간 몇 개월 후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어떤 조건을? 내가 하여튼 내가 들어간 모든 비용 제하고 세금 다 지하고 모든 걸 지금 1,000만 원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걸 아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진짜 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꼭 우리가 네임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생각지도 오히려 이 선배도 중개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걸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0만 원 더 주고 산 거죠. 다 세금 줍고 딱 남는 게 1,000만 원이 되니까 남고세까지 다 내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한 40만 원 쪽에 산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벌었죠.